안녕하십니까, 이대윤입니다. 길거리가 한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쇼핑몰조차도 썰렁하기만 하네요. 직원들 외에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갑자기 무서운 문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사는 친척 한 분이 그러더군요. 마을에 이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중국 인구가 14억이라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심지어 우리나라에 정말 14억 명이 있는 게 맞는지조차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면, 도시에서 살기 싫고 시골에서도 살기 싫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심지어 많은 대도시에 사는 네티즌들도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항주에 올해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명절 이후에는 원래 복귀 인파가 몰려야 정상인데 올해는 빈집이 잔뜩 나와 있고 길거리에 사람도 많이 줄었습니다. 인기 업종인 디디기사나 배달기사들은 월급이 형편없습니다. 고작 한 달에 4천에서 5천 위안인데 거기서 집세, 수도세, 전기세 다 제하고 나면 도대체 뭐가 남겠어요? 청도의 거리 풍경은 더욱 한산하여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14억의 중국인, 그리고 1100만의 청도 시민들, 청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오후에 몇몇 쇼핑몰을 둘러봤고 방금은 야시장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야시장에도 사람이 없고 쇼핑몰 안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대로변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기 힘들고 광장이나 공원에는 노인들과 아이들 말고는 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공장 안에도 사람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들 외출을 안 하는 걸까요? 쇼핑몰에서는 손님보다 가게 사장이 더 많고 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야시장 사장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람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청도에는 왜 사람이 없는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디를 가든 사람이 바글바글했고 항상 매우 활기찼습니다. 지금 청도의 인구는 거의 1100만 명에 이르는데 도대체 누가 저에게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청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외부에서는 현재 점점 더 많은 도시들이 인구 감소, 산업 이탈로 기능이 상실되고 속이 빈 껍데기만 남는 공동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달한 심천조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10년 전 심천 인구가 막 1000만을 돌파했을 당시만 해도 길거리 포장마차는 새벽 3시까지도 손님이 계속 들락날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거의 2천만 명에 달한다는데 용강 공업지대가 텅 비었고 보안 도심 속 마을도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해안성, 동문 같은 최고 인기 상권조차도 인기 점포양도 전단으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심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상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직접적으로 체감됩니다. 지하철은 예전만큼 붐비지 않고 도심은 한층 휑해졌으며 쇼핑몰 인파는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상해에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병원이나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쇼핑몰은 예전보다 인파가 절반으로 줄었고 지하철도 이제 그렇게 붐비지 않아요. 자리가 비어있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거리에도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고 도심도 예전보다 훨씬 휑해졌습니다. 다들 어디로 간 걸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출산율도 낮기 때문에 노인 아니면 독신뿐이라서 사람이 점점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그 밖에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보세요. 이렇게 화려한 상해에 번화한 보행자 거리인데요. 한창 주말인 일요일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예요.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이게 4선, 5선 도시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상해입니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잖아요. 중국에 14억 인구가 있다는데 그 누구도 소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누가 저한테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알아두셔야 할 것은 지금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지만 인구의 흐름은 오히려 나빠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과연 인구가 얼마나 남아있는 걸까? 여러분은 지금 중국에 정말 아직도 14억 인구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왜 어릴 적에는 중국 인구가 12억도 채 안 되었는데도 어디를 가든 참으로 북적북적했죠. 대로변이든 쇼핑몰이든 심지어 우리가 예전에 살던 시골 마을까지도 늘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14억을 넘었다는데 읍면 단위에는 사람이 없고 현 단위 도시에도 사람이 없고 한때 번화했던 1선, 2선 도시들조차도 대로변에 인기 점포양도 전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묻고 싶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전체 지역의 64.5%가 인구 마이너스 성장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 성의 60% 이상이 인구 유출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에 그치지 않으며 그 이면에는 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심층적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경제발전, 교육자원, 공공서비스, 나아가 제도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통제되지 않고 악화된다면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연쇄적인 충격과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관련 부처에서 2024년 하북성의 상주 인구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하북성 상주 인구는 7,378만 명으로 2023년에 비해 15만 명이 줄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하북성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하북성 상주 인구는 7,464만 명이었고 2024년에는 7,378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몇 년 사이에 약 100만 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북성에서 인구가 많은 한계현 전체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는 인구 급감의 원인으로 출산 의지의 하락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매력 감소도 역시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말하자면 주된 영향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국적인 전반적 환경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전반적으로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인구가 139만 명 줄었습니다. 둘째는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과 산업 구조가 사람을 붙잡아 두지 못하고 인구가 발달 지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뚜렷한 사례는 동북 지역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동북 지역에서는 이미 1,30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당국이 세자녀 정책을 전면 허용하고 각종 보조금까지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의지를 끌어올리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경고음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중대한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전쟁도 없는 나라에서 출생률이 절벽처럼 떨어지고 있는 이 문제, 과연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일이 아닐까요? 최근 몇 년간의 출생 인구는 항일 전쟁 시기보다도 낮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한창이었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옷도 없고 백성들은 떠돌이 신세였지만 그때조차 출생 인구는 지금보다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항전 시기보다도 더 무서운 적과 맞서고 있는 것 아닐까요? 30년 전 계획 생육 시절 우리 부모 세대는 아이를 낳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숨고 도망치면서도 끝내 아이를 낳으려 했습니다. 반면 지금은 세자녀 정책을 허용하고 각종 정책 보조와 장려책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체 무엇이 단 10여 년 만에 중국인들이 1000년 동안 지켜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념을 이렇게 완전히 뒤엎어버린 걸까요? 이처럼 평화롭고 안정되며 먹고 입는 문제도 없고 교육과 의료도 보장된 시대에 왜 젊은이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요? 이는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닙니다. 바로 2016년만 해도 중국의 신생아 수는 무려 1786만 명에 달했으나 불과 8년 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합계 출산율도 당시의 6.0에서 지금은 1.02까지 곤두박질 쳤으며 이는 한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뒤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화남현의 신생아 수는 4자릿수였어요. 몇천 명씩 태어났죠.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는 3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겨우 4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는 8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세기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6%였고 거의 모든 집마다 아이가 5, 6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합계 출산율은 고작 1.02%로 전 세계에서 뒤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이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는 1786만 명이었는데 불과 8년 만에 이 수치는 절반으로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정말 뼈아픈 현실은 뭘까요? 이런 속도로 계속 떨어진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1년 동안 태어나는 아이 수가 1개, 지구급 도시의 유치원조차 채우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인구 절벽, 인구 대붕괴의 시작입니다. 이 출산율 붕괴 사태는 단지 수치상의 급격한 변화에 그치지 않으며 전 사회가 직면해야 할 깊고 광범위한 충격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산부인과입니다. 과거에는 분만실 침대가 부족해 미리 예약해야 했고 병원 복도까지 산모들로 가득 찼지만 지금은 하루에 태어나는 아이 수가 10명도 채 되지 않아
의사와 간호사들조차 손이 남아돌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출생 인구는 433만 명이며 연말까지 예상해도 800만 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인 영유아 건강관리기관은 총 3,082곳인데요. 이 말은 곧 하루 평균 1개 병원당 출산이 몇 건 되지 않아 산부인과 의사 여러 명이 나눠 맡기에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어린이 병원은 이미 산과 관련 진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지금까지 정주, 영하의 방부, 간주 등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최소 10곳의 병원이 산부인과 업무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산후조리원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예약하기도 어려운 귀하신 몸이었지만 지금은 10곳 중 1곳만 흑자이고 2곳은 아예 문을 닫았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장사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면 남은 7곳도 아마 언제 짐 싸고 철수할지 몰라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한파는 빠르게 교육 체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의 초등학교 수는 20만 곳에서 14만 곳으로 급감하며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학교는 신입생 모집난에 시달리고 있고 중학교는 빈 책상이 늘어나고 초등학교는 통폐합되고 있으며 유치원의 폐쇄는 이제 극히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에서는 70곳의 유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4월까지 이 기간에 성도에서는 총 70곳의 유치원이 운영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신생아 출생률 하락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죠. 예전에는 모집 걱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공립 유치원조차도 돌봄반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 문서, 책상과 의자, 교육, 훈련, 유학 등 관련 산업 전반이 어쩔 수 없이 몸집 줄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산모, 유아용품은 재고가 쌓여 팔리지 않고 아동복은 떨이로 처분되고 있으며 분유 제조업체들은 재고 정리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소비 사슬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시장과 부동산 시장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도 없는데 누가 가족용 차량을 사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는데 집은 도대체 누구에게 팔 수 있을까요? 요 며칠 사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제가 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중국의 출산율을 무너뜨린 것인가? 최근 5년 내 출산 인구는 40%나 줄었고 경쟁 가능 인구는 9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인구 위기는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심지어 관영 매체조차도 이례적으로 나서서 젊은이들에게 출산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책임을 과연 젊은 세대가 떠안아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혼이 줄고 출산율이 낮다는 건 그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외피를 벗겨내고 그 뒤에 숨은 진짜 원흉을 찾아보려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왜 결혼 안 해? 왜 아이 낳지 않아? 라고 따지기에 앞서 먼저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결혼 등록 건수는 단 765만 건이었습니다. 이는 2013년에 1347만 건과 비교했을 때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좀 더 깊이 파고들면 교육, 주거, 의료 이 세 가지가 바로 젊은 세대가 결혼도 출산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세계의 거대한 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국을 한번 보세요. 몇 년 동안 집값은 계속해서 치솟았고 교육비도 각종 비용이 사람을 숨 막히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집 한 채를 사기 위해 부모의 평생 저축을 탈탈 털고 가진 걸 다 팔아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수백만 위안짜리 자산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머니에 현금 5천 위안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자마자 분유, 교육, 의료, 그 어느 것 하나 돈 안 드는 게 없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면 아무 학원이나 하나 등록하는데도 수천 위안이 기본입니다. 수백만 위안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다음 세대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없는 현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집값과 끝없이 치솟는 교육, 의료비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피임약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천정부지인데 그에 따른 보상은 너무나 작을 때 누가 그런 끝없는 자선사업가 역할을 자처하겠습니까? 더욱 잔혹한 현실은 이것이 단지 일부 사람들이 겪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압력이며 평범한 서민들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체계적인 현실입니다. 외부에서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결국에는 연금 시스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 한 명을 덜 낳으면 내일은 노인을 몇 명 더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연금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정년 연장, 건강보험 재정 압박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미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 병상이 노인들로 가득 차고 양로원은 입소 대기줄이 길어지며 자녀들은 직장 생활과 간병을 병행하느라 양쪽을 오가는 상황이 많은 가정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인구 문제는 단순한 통계상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경계선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은 머지않아 청년이 사라진 고령 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중국 사회가 잃게 되는 것은 단지 인구 보너스만이 아니라 사회의 활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